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회를 보니까 한동훈이 다음 총선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모양입니다. 송파 쪽으로 주소를 옮겼다라는 소문이 돌긴 돌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에 대해서 한동훈이 펄쩍펄쩍 뛰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네요. 글쎄 뭐 사실 아니겠지 뭐. 아니라 치고 좋아 좋은데,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이 검사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앞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 기존에 있던 법무부 입장을 뒤집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해요. 검사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아니 그게 뭐 크게 잘못됐습니까? 평생 출마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만 출마하지 마라. 그러니까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획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출마를 하는 이런 모습, 사실 그동안 보기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분야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쪽 1년 정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기간을 두고 그 뒤에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법을 바꾸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무부는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위헌 소지가 있대. 위헌 소지. 뭐 위헌 소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데 아니 뭐 1년 동안 할 수 없다, 출마할 수 없다는 건데 그게 왜 위헌 소지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까? 출마만 하지 말라고 다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데 뭐 잘못됐나요? 근데 이 반대하는 그 검사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을 한동훈이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은 현직 검사는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자기 자신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확 열어두려고, 문을 활짝 열어두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검사들이 다음 선거 때 많이 출마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어디는 이미 검사로 이미 정해졌다더라. 부산에 몇 군데, 뭐 경북에 몇 군데, 서울에 몇 군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자, 한동훈 혹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자기 동료, 후배, 선배들이 정치권에 원활하게 진출하게끔 그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반대한 건 아닌가, 좀 유심히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의심이 가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네요. 오드리님, 이미 정치하고 있어요. 한동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안타피아님, 정치권 길을 닦아주고 있네요. 정은희님, 꼴보기 싫다. 자, 가을영양제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영혼을 팔아라님, 겨우 1년? 지금 같은 검사들이면 최소 5년은 해야 돼! 라고.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가장 메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 얘기입니다. 속칭 이재명 정치자금 사건 새 국면, 검찰이 숨긴 증거 내놔라, 유동규 첫 진술조서, 그리고 법카 사용 내역 등등등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한 이재명 정치 자금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죠. 김용 부원장까지만 갖고 김용 부원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재판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연히 제출해야 될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들한테는 객관 의무가 있다는 말씀 제가 늘 전해드렸을 겁니다. 객관 의무. 따라서 비록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과정 통해서 발견한 증거라면은 법정에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객관 의무입니다. 이 객관 의무는요,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 법원,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자기들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진실을 담고 있는 문서라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검사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있는 증거를 숨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 객관 의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에 의해서 내팽개쳐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검사가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 싶으면은 공소기각을 때려버려야죠. 그죠? 근데 공소기각을 안 때려요. 그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자,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요, 그 중에서 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김용 부원장은 사실 물증 없이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 때문에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유동규 진술이 아니었다면요, 김용 부원장은 구속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정에서 유동규의 진술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고 거의 유일한 증거이다시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진술만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일 때 법원은 이 사람, 진술을 해준 이 증언자,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겠죠. 혹은 제보자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특히 객관적인 주변 상황과 진술한 사람, 이 증인의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좀 맞춰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증인, 진술한 사람, 제보자, 이 사람이 과연 그동안에 어떤 태도로 검찰 수사에 임했는지, 그리고 어떤 진술을 해왔는지, 이것 확인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랬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진술이 바뀐 사람이었다면 사실 그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유일한 증거가 타인의 진술일 때는 최대한 그 진술과 관련된 많은 증거물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진술조서 빠짐없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사실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형사법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 중에는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으로 공식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증거 개시 절차라는 건 뭐냐?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쫙 늘어놓고, 자,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공판검사는 공판검사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증거, 이거는 내가 증거로 채택할게요 해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양쪽이 모두 다 오케이 하게 되면은 증거로 자연 채택이 되고요.
어느 한쪽만 증거로 채택하자고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거쳐서 채택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 오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공정한 싸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검찰이 갑자기 증언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검사들의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수사보고서, 진술조서가 남지 않은 그런 조사는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여하튼 검찰이 이런 숱한 증거들, 그러니까 유동규와 관련돼서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동규가 검찰이 원하는 말을 했을 때도 있고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검찰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진술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유동규는 1년 동안 검찰이 붙잡혀 있었죠. 그래서 1년 전에 한 진술하고 최근에 한 진술하고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상충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한 진술이 옳은지 나중에 한 진술이 옳은지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 둘 다 갖다 놓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들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신빙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 사람은 먼저 한 진술이 더 타당성이 있다. 아니, 나중에 한 진술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하는 겁니다. 혹은 먼저 한 진술 중에 요거는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진술하는 것 중에 요거는 타당성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뭐냐? 검찰이 확보한 진술 조서는 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그러지 않고 있죠. 바뀌기 전 진술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바뀌고 난 진술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유동규의 진술,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유동규가 그동안 사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녔더라라는 점 때문입니다. 남욱의 진술에서도 정민용의 진술에서도 살펴보면은 유동규는 정말 돈을 물쓰듯 한 것 같아요. 근데 지 돈이면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 돈이 아닌 거지. 회사 돈인 거지. 회사 돈을 지 돈처럼 펑펑펑펑 썼더라.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회사 돈을 많이 뽑았었죠? 그놈의 회사는 망하지도 않나? 당연히 의심스럽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동안 유동규가 남욱이니 정민용이니 김만배니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 챙겼던 그 돈이 실은 유동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었다. 유동규 주장처럼 이재명한테 가기 위한 돈이 아니고 모두가 유동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었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렇게 돈을 펑펑펑펑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팔고 돈을 뜯어갔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이재명을 팔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래서 유동규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다녔는지, 특히 법카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돈은 어떻게 뺐었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검찰 이게 다 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배임으로 잡아넣을 거 아니야, 얘를. 회사 돈 빼돌려서 쓰는 거 아무리 지회사라고 해도요, 그거 배임이 되거든요. 자, 배임으로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 일단 1년 전에 검찰은요, 유동규를 일단 붙잡아 둬야 했기 때문에 유동규한테 죄가 될 만한 거, 범죄가 될 만한 거 탈탈 털었거든요. 또 그리고 그 범죄를 가만히 놔둘 테니까, 처벌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 좀 해봐. 이렇게 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려다 보니 검찰은 유동규의 이 범죄 행각, 회사 돈을 어떻게 썼는지, 법카를 어디 썼는지 샅샅이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유동규는 얼마나 돈을 많이 썼을까요? 많이 썼대. 이게 정민용 씨가 검찰에 와가지고 한 진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동규는 법카를 펑펑 썼다. 자, 질문을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호텔 신라에서
18만 5,800원이 결제가 됐는데 이건 네가 간 거니? 정민용한테 묻죠. 정민용, 저 제주 신라 호텔 같은데 묻은 적이 없어요. 그거 유동규가 사용한 걸 거예요? 자, 검사가 묻습니다. 유동규가 제주 신라 호텔에 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네. 누구누구랑 함께 크리스마스 때 갔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가족과 보내기 위해서 제주 신라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와 400만 원짜리 방이야. 뭐 지금 이건 뭔 방인데 이렇게 비싸나? 뭐 스위트룸 정도 되나? 자, 이런 방에 묵어. 그래, 묵을 수도 있다 쳐. 근데 이거 지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죠.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면 당연히 지 돈으로 써야지. 이걸 회사 돈, 특히 법카를 가지고 쓰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는 펑펑 써서 어떻게 400만 원짜리 호텔비를 결제할 생각을 하죠? 그걸 또 법카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요. 자, 이 얘기를 정민용이 검사한테 합니다. 법카를 펑펑 썼대요. 법카만 펑펑 썼냐? 예.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라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회사 돈도 지 돈처럼 썼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회사 돈도 지 돈처럼. 대단한 사람이죠. 유동규는 법카를 펑펑 썼고 회사 돈도 지 돈처럼 썼다. 라는 그런 진술이 나옵니다. 역시 이거는 남욱의 진술이에요. 2001년 수사 당시에 유원 오가닉 등, 유원 오가닉, 그 다음에 유원 홀딩스, 이게 전부 다 유동규가 만든 회사예요. 유동규가 428억을 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자, 이 유원 오가닉, 유원 홀딩스 돈 약 10억 원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추궁을 합니다. 법인의 잔과가 아니라 잔고죠. 그 법인의 잔고에 이게 에러가 있네요. 제가 잠시 오탈자를 좀 손을 보겠습니다. 잔과가 아니고 법인 잔고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탈자가 있네요. 다시 한번. 자, 검사가 묻습니다. 2001년 수사 당시 아마 2001년 10월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유원 오가닉, 유원 홀딩스 등 회사 돈 10억 원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법인 잔고가 1억 7,950만 원밖에 안 돼. 10억 이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남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유동규가 썼는데 나도 좀 쓰고 그랬어요. 아니, 회사 돈을 10억씩이나 지 돈처럼 쓴다고? 법인카드를 400만 원 쓰더니 회사 돈 10억을 썼다고? 야, 이거 횡령 아닙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회사 유지가 되나요? 황당하네요. 그죠? 자, 도대체 그러면 이 10억은 어디다 썼을 거예요? 그래, 유동규도 쓰고 남욱도 썼다 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눠 썼다 치고, 그럼 어디다 썼는데 사용 내역 갖고 와봐 정도쯤은 해야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이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이렇게 뇌물로 갔는지 마치 지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한테 갔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 돈 10억의 행방에 대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물었을 겁니다. 어디다 썼어? 사용 내역을 물었을 건데 이 사용 내역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용 내역,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이게 유동규의 범죄 행위를 밝혀주는 거기 위해서 필요하냐? 아닙니다. 유동규가 평소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애였다. 법인카드고 회사 돈이고 많이 쓰는 애였다. 그리고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은 남욱한테 혹은 김만배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징징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가 남욱이나
그 김만배한테 받아왔다는 그 많은 돈들은 그건 누가 쓴 돈이겠어요? 유동규 지 개인이 쓴 거겠죠. 평소 씀씀이로 볼 때. 만약에 여기 10억 중에 일부가 만약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이재명한테 흘러갔다면, 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동규가 남욱이나 김만배한테 받은 돈 역시도 아마 이재명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전혀 아니라면 오히려 김만배나 남욱한테서 받은 돈은 유동규 지 개인이 썼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즉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았다는 8억 4,700, 그중에 6억 이거는 이재명, 그러니까 김용한테 간 게 아니라, 김용한테 간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유동규 지가 지 호주머니한테 집어넣은, 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인마이 포켓한 그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유동규가 회사 돈을 그동안 어디다 썼는지, 법인카드는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 내역을 뒤지다 보면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려운 그 6억의 진짜 사용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사용 내역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뭐 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거 좀 내놔봐. 이거 내놔봐. 왜 안 내놔?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김용 부원장의 재판에서야 뭐 검찰이 그렇게 한다 치고 유동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유동규도 지금 그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도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재판에도 적어도 유동규와 관련된 뭐 증거들이 제출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이 법카 사용 내역이라든지 회사 돈 사용 내역 같은 게 거기는 분명히 제출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됐대. 즉 검찰은 유동규의 범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이건 횡령 배임의 그 범죄인데 유동규의 횡령 배임 범죄를 숨겨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순데렐라님, 검찰이 동규 너 죄 면죄 줄 테니 가짜로 진술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동규가 자꾸 거짓말하는 점점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이 들어요. 자, 우리의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유동규의 입에 있죠. 유동규의 진술을 지금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차, 2차, 3차 돈 전달 시기입니다. 2001년 4월, 6월, 8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유동규는 1억, 3억, 2억을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 전달 시기를 현재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특정된 것은 맨 첫 번째 1억 원을 준 2021년 4월 달 2021년 4월 달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했어요. 4월인데 좀 더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더웠는데 김용 부원장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타났나? 참 앞뒤가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죠. 자, 2차, 3차 장소는 나름 특정을 했어요. 광교 포레나 그다음에 그 경기도청 그 신청사 뒤쪽에 그 근린공원. 근데 이 경우에는 날짜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2차, 3차 모두 다 날짜가 특정은 안 돼 있어요. 계속 보면 4월 초랬다가 중순, 하순 그것도 보면은 유동규 말 다르고 정민용 말 다르고 또 다 달라요. 유동규, 남욱, 정민용이 다 조금씩 말이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증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안 맞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최대한 2달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신빙성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돈 전달 시기가 현재 애매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황당했던 것이 맨 첫 번째 1차 돈을 전달했을 때 돈 들고 나가는 사람을 김용이 돈을 들고 나가는 것을 맨 처음에는 정민용이 봤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남욱이 봤다고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두 사람 다 못 봤다라는 식 이름을 또 바꿔요. 직접 돈을 들고 가는 건 또 못 봤다. 자, 그 다음에 뭐 1차든 2차든 3차든 돈 전달한 장소와 그 장소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동규는 CCTV가 없고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CCTV가 떡하니 매달려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재혼 배우자가 이 돈 뭉치를 보았다라고 진술했던 유동규가 나중에는 우리 마누라는 못 봤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정진상이가 시켜서 내가 쓰레기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차마 먹지는 못하겠더라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또 법정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도 집어 먹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점에서 폭소가 터졌던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판사가 묻죠. 아니 처음에 검찰 진술을 할 때는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었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먹었다고 하네요. 왜 진술이 바뀌나요? 라고 그랬더니 유동규가 그러죠. 아유 창피해서. 창피해서. 아니 근데 말이 됩니까? 검사실 앞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창피해서 말 못했던 얘기를 공개된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또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 치죠, 뭐. 자, 이렇게 유동규의 진술 참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시기와 장소가 헷갈리고 또 이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이 객관적인 주변 상황하고도 배치되고 돈을 준 경과도 보면 8억 4,700만 원을 받아서 이 중에 1억 4천은 지가 땡겨 먹고 1억은 또 되돌려주고 6억만 전달했다. 아니 대선 자금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봤나요? 지 마음대로? 아니 대선 후보한테 줄 돈을 지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 봤나? 야 이게 이러고 그럼 이거 전부 다 쓱싹한 거 아니야? 예,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은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민용은요 계속해서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처음엔 했다 그래요. 맨 처음에. 그리고 유동규는 나쁜 사람이고 유동규를 꼭 처벌을 해야 한다. 유동규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유동규, 남욱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돈을 어디다 썼고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어떤 명목으로 썼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가 쓴 돈의 일부를 김용을 갖다 줬고 최종적으로 이재명한테 갈 거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맨 처음 유동규와 남욱은 뭐라고 한 걸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 최초로 유동규와 남욱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어떤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놈들 말을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검찰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유동규가 작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유동규가 지 개인 비리, 지 개인의 뇌물죄 또는 지 개인의 어떤 횡령죄
뭐 배임죄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에는 이런 것들이 최초로 진술한 내용은 진술서는 제출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되게 황당하죠. 도대체 그 자료는 어디 있는 걸까요? 재판부에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관련되어 있는 혹은 남욱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재판부에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분명히 사건의 내용상, 사건 재판의 내용상 받았을 걸로 보이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른 재판부들도 난색을 표한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도 안 갖고 있다야.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은 유동규의 최초 진술을 웬만하면은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검찰이 처음부터 장난질을 쳤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죠? 자, 촛불 하나 더하기님, 검찰을 압색하라. 네, 제가 보기에도 검찰을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최초 진술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민용의 자술서가 있어요. 정민용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자술서를 냈다고 합니다. 2001년 10월 9일.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 자술서가 법정에 제출이 됩니다.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자술서를 제출했는데 왜 자술서를 제출했나요? 정민용이 말합니다. 유동규가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사기극이 괘씸하고 유동규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동규가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사기극이 괘씸하고 유동규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술서를 냅니다. 검찰이 묻죠. 그러면 유동규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가요? 정민용이 답합니다. 네, 유동규는 나쁜 사람입니다. 유동규는 나쁜 사람이래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2년 전에 정민용이 한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민용이 이런 얘기를까지 한 걸까요? 정민용은요, 남욱이 돈을 마련해서 오면은 그 돈을 유동규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은 적어도 겉으로나마 유동규와 정민용은 가까운 사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민용은 유동규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초 진술은 어땠기에,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엇갈렸기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관계가 됐던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민용, 남욱, 유동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검찰에 처음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한 진술은 이번에 한 진술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부분이 같고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진술이 정민용, 유동규, 남욱이 왜 진술을 번복했으며
번복한 진술과 번복하기 전의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김용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검찰은 지금까지 그 자료를 내지 않는 걸까요? 정민용, 남욱, 유동규가 2021년 10월에 검찰에 처음 붙잡혀 와서 한 진술은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진술일 겁니다. 왜? 유동규도 남욱도 정민용도 당시에 검찰의 표적이었어요. 검찰이 잡아 넣어야 하는 1차 목표였어요. 그 1차 목표에 아주 부합하는 증거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검찰은 그 증거를 그 어느 곳에도 내지 않고 있어요. 왜?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검찰이 처음부터 이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 진술 번복을 하기 위해서 야, 우리 요거 빼줄게. 네가 진술한 요거 빼줄게. 그러니까 말 좀 바꿔봐 라고 했던 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이 추론에 상당히 동의를 하실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억울하고 억측이다, 좀 무리한 추론이다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왜 제출 안 하죠? 자, 저는요, 이 검찰의 좀 솔직한 태도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물이라면 그것이 공소유지에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피고인을 위한 것이든 누구를 위한 것이든 제출해야 한다. 왜? 검사는 진실을 발견하고 공익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누군가를 일부러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 아니란 거예요. 적어도 법의 정신에 따르면요. 지금쯤 검찰은 좀 정신 차리고 숨겨놓은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들이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이게 두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도 좀 그런 측면이 비죠? 자, 오드리님, 유동규 주머니로 다 들어갔고 다 썼네. 자, 베리님, 울 시청자분들 엄청 집중 모드라고. 예,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항상 뭐 강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지루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해요.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강의하듯이 되네요. 자, 나중에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밤